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당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제기됐던 조직폭력배 뇌물 의혹 기억하십니까? 돈다발 사진과 함께 조폭이 썼다는 편지까지 등장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퍼나르는 이들도 많았지만 결국엔 조작된 근거에 기반한 허위 의혹 제기였다는 사실이 대선이 끝나고 한참 뒤에야 밝혀졌죠. 그런데 이미 대선 전에도 검찰에서 조폭이 썼다는 편지가 조작된 거란 취지의 감정 의견이 나왔지만 당시 이 의견이 묵살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이 편지 2통을 공개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직폭력배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엔 장 씨가 이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그러자 일주일 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편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장 씨가 쓴 편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과학분석과의 결론은 70일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애매한 결과였습니다. 장 씨가 쓴 편지인지 아닌지 감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편지 감정을 담당했던 주임 문서감정관이 자신의 감정 의견이 묵살됐다고 선임 문서감정관과 법과학분석과장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의 편지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필적을 비교해봤을 때 서로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선임 감정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의견을 배척했다며 권익위원회에 비실명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주임 감정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을 하는데 그냥 단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당시 감정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응, 치읓, 지읒, 시옷, 미음의 운필 방법, 이응의 시작과 끝 등 한글 자모의 형태가 다르고 느낌표의 시작과 끝, 모양도 다르다는 등 차이점만 10여 개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적 또는 모방 필적에서 기인된 차이점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결론은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내렸습니다. 대검은 구체적인 합의 과정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과도 감정관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당시 대검찰청은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에 2차례에 걸쳐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대선 2달도 전에 문제 조폭이 썼다는 편지가 가필됐다는 1차 결과를 이미 알고 통보했으면서도 최종 결론을 통보한 시점은 그보다 한참 뒤인 대선 바로 전날이었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시간을 끈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마치 결론을 안 내려는 듯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례적인 감정 결과를 낸 것 역시 이상합니다. 이어서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가 수원지검에 감정서를 보낸 건 2차례. 1차 감정서에는 주로 광학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문제가 된 이 문장을 특수한 빛을 비춰 관찰했더니 다른 종류의 필기구로 추가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감정서, 즉 최종 결론은 2달이 더 지나서야 통보됐습니다. 바로 대선 하루 전날인 2022년 3월 8일이었습니다. 문서감정 처리 기한이 통상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도 70일이나 걸린 겁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인 주임 감정관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대통령 선거 전에 반영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윤석열 후보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측은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왜 70일이 소요됐는지 등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관들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결론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감정 의견은 3가지 단계로 표현됩니다. 확고 부당한 신념이 있는 경우 인정됨 또는 판단됨,
상당한 신념이 있고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견을 도출한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결과에 대한 신념이나 견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상태 불량일 때는 판단 불명임으로 나타냅니다. 이 세 단계로 불충분한 경우 이례적으로 감정관들이 합의를 해서 감정 의견을 정할 수 있는데 합의하지 못했다는 걸 합의 의견으로 적은 셈입니다. 결국 이 뇌물편지는 재판에 가서야 조작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모 씨가 자신이 작성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이 후보 10억 등의 문구가 다른 필적으로 작성되었다며 박철민 씨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대검의 감정 결과가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였습니다. 결국 조작으로 밝혀진 편지와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던 박철민 씨의 변호인 장영하 변호사는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오늘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넸다는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실물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샤넬 매장 직원은 김건희 씨 최측근이 가방을 바꾸었던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증언했는데요. 구민지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이 교단 사업 등을 도와줄 것을 청탁하며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전달자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그동안 고가의 물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 가방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최근 해당 물품들의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전 씨와 김건희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찾지 못한 목걸이와 가방을 전 씨 측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특검팀은 물품의 일련 번호 등이 일치하는 걸 확인했고 누가 사용한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앞서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김건희 씨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물건을 전달했다고 기존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 건넨 건 맞지만 작년에 다시 물건들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김 씨가 그 물건들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건희 씨 3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샤넬 매장 전 직원도 유경옥 전 행정관이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왔을 때 김건희 씨와 통화한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이었다며 당시 기사에 나온 김건희 씨 목소리와 비슷해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물건들을 왜 돌려받았고 어디에 보관했는지 등은 재판에서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 2023년 경복궁을 비공개로 찾아갔을 당시 국보인 근정전 내부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 임금이 앉는 어좌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진입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슬리퍼를 신은 김건희 씨가 허리에 손을 올린 채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남성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정용석 선임행정관, 지금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의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른쪽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그 옆은 최응천 당시 국가유산청장입니다. 휴궁일이었던 지난 2023년 9월 12일, 김건희 씨가 근정전을 비공개로 방문해 어좌, 즉 왕이 앉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오래 1, 2분 정도밖에. 국보 223호인 근정전은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있고 역대 대통령 중 근정전 안까지 들어와 어좌에 앉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종묘 차담회에 이어 김건희 씨가 또 한 번 국가유산을 사유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용상을 개인 소파 취급해서 이렇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을 꿈꿨나 봅니다.
붉은 칠에 황금 장식이 더해진 근정전 어좌는 절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신하들보다 높은 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장이 올라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네. 슬리퍼 신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네, 상황이... 정용석 사장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권유로 김건희 여사가 어좌에 앉은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당시 측면을 이용하여 어좌에 올랐고 경호 직원이 보좌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밝혔습니다. 측면을 올라가는 자리가 누가 올라갔냐면 왕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 씨가 근정전에 방문한 건 외교 행사 사전 답사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상황실 일지엔 김건희 씨를 VIP로 표기했고 근정전과 경회로 등에 약 2시간 가까이 머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이런 식으로 11차례 종묘와 경복궁, 창덕궁 등 조선시대 유적을 찾아 차담회 등 특혜를 누렸다며 왕처럼 궁궐을 이용하면서 권한 남용이나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로서 명 씨를 마주한 김건희 씨는 명 씨 쪽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명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는데요. 김지성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생이 망가졌어요. 오늘 김건희한테 내가 꼭 물어볼 겁니다. 뭐냐? 왜 나를 잡아넣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잡아넣느냐?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법정에서는 처음으로 명 씨를 마주하게 된 김건희 씨는 명 씨 쪽은 바라보지 않고 대부분 고개를 숙이거나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명 씨가 선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공천 개입과 김 씨의 연관성을 부인하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자비로 여론조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납득이 되게 대답해달라고 말하자 자신을 인정해준 윤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작이 아니라 보정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명 씨를 여러 번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근무 시간에 노래방에서 음주 소동을 벌이고 변호사로부터의 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가 어젯밤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깊이 반성한다며 노래방 소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당시에 함께 있었던 다른 2명의 판사는 끝내 불출석했는데요.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자입니다. 애기 나오는 집. 이런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인에는 도대체 이런.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여경은 판사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받고서야 밤 9시쯤 뒤늦게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SNS 속 여성 종업원을 지칭하는 애기를 놓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이게 애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의 종업원이죠?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자신이 여 판사와 막역한 사이라며 가벼운 형량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다른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게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판사들 이런 거 모르나요? 아는 변호사라고 와서 밥 사주고 술 사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내 이름 팔 거다. 이거 모릅니까? 앞서 지난해 6월 다른 2명의 부장판사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일으킨 소란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의 개인 일탈을 빌미로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법관의 일탈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탈탈 털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술 먹고 잠깐의 해프닝이 이런 이 사건을 갖고 이분을 탄핵하기 위한 청문회 하는 겁니까 지금? 노래방 음주 소동과 관련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제주지법 오모 판사와 강모 판사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대한적십자사가 다른 사유도 아닌 코로나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에 대해 윤석열 대선 캠프 후원회장 출신으로 적십자사 회장이 된 김철수 회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나와 자신은 신천지를 아주 싫어하고 보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자, 그런데 김 회장 취임 이후 대한적십자사가 신천지에 36차례나 표창을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지난 6월 헌혈 유공자 표창을 준 김철수 대한적십자 회장. 신천지와 관계를 묻자 아주 싫어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신천지는 저는 보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표창 결정 과정을 자신은 몰랐다며 책임을 담당 부서로 떠넘겼습니다.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 뒤에 혈액관리본부장이 총괄은 본부장이 있는데. 지난 2023년 8월 김철수 회장이 취임한 이후 대한적십자사가 신천지에 표창을 준 건 36차례. 올해도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 8차례나 상을 수여했습니다. 해명대로라면 회장이 아주 싫어하는 데다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집단에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도 반대했는데도 직원들이 알아서 수십 차례나 상을 몰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기독교 안수 집사라는 김 회장은 지난 2022년엔 통일교 측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혹시 그 자리를 직접 주선하신 겁니까? 그러질 않습니다. 모르고 봤습니다. 김 회장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3차례나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고 자유한국당 재정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공동 후원회장도 맡았었습니다. 종교와 정치 권력 사이 연결고리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신천지를 싫어한다고 국회에서 분명하게 밝힌 김 회장. 하지만 계엄의 찬반 여부를 묻는 질의엔 적십자사는 종교 이념 중립 원칙이 있다면서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지금부터는 캄보디아 사태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경기 북부청에서 수사받던 피의자 10명이 어제 추가로 구속됐는데요. 구속영장 내용을 살펴보니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기 범죄의 전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인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어제 의정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의자 10명은 모두 한 팀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이 거점인 로맨스 스캠, 연애빙자 사기팀에 차례차례 합류했습니다. 조직은 4등급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명 쇼윈이라고 불린 총책, 총책을 보좌하며 조직원 실적을 관리하는 총관리자, 근태를 감시하는 팀장,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채터입니다. 40명이 넘는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 동안 휴일도 없이 범행을 했습니다. 조직원끼리는 유비, 여포 등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팀 사무실과 숙소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와 차단했습니다. 신규 조직원이 캄보디아에 들어서면 여권을 회수해 돌아갈 길부터 막았고 중도에 그만둔다고 하면 미리 확보한 인적사항을 텔레그램에 공개하는 이른바 박제를 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범행은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성만남 광고를 SNS에 뿌려서 피해자들의 회원 가입비를 가로챘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것만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7명의 한국인 피해자에게 69회에 걸쳐 5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총책은 캄보디아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책은 도주 중 현지에서 붙잡힌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온라인 사기에 대한 법원 선고는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월 20일 넘게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 스스로 탈출한 한국인 피해자가 갇혀있던 호텔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캄보디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 20대 주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9년을 요청한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더 무거운 형입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120억 원대 연회빙자 사기 사건의 한국인 총책 부부가 이번 대규모 송환때도 빠져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강모 씨가 지난해 11월 여권 재발급을 위해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었는데요. 대사관이 체포 조치는커녕 그냥 놓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20억 원대 연회빙자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부부. 지난해 11월 남편 강모 씨가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발급이 막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강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강 씨가 담당 형사와 통화를 원하자 직접 연결시켜줬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지금 연루돼 있다고 첩보가 들어와가지고 조사하려고 했더니 지금 외국에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강 씨는 귀국을 설득하는 형사에게 어렵다고 둘러댑니다.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기도 하고요. 왜요? 얼굴 뵙고 설명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강 씨는 대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제발로 찾아온 사기 사건 총책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그대로 놓아준 셈입니다. 대사관 직원은 담당 형사와 통화해서 강 씨의 도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안 오고 그냥 계속 거기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장담 못하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이 몰라서 대사관을 찾아왔겠죠.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냐고 묻자 무리라고 답합니다. 수배자가 돼 있다고 해서 대사관에 경찰을 불러다가 체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재빨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형사가 전해서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당일 대사관이 취한 조치는 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한 게 전부였습니다. 강 씨는 석 달이 지난 뒤에야 인터폴 공조를 통해 체포됐습니다. 외교부는 적색 수배자가 대사관에 방문할 경우 대사관은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대사관을 나온 강 씨는 바로 도망가지 않고 담당 형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담한 행각도 벌였습니다. 아내가 납치돼 협박받고 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자신의 적색 수배를 풀어달라고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박솔립 기자입니다. 강 씨가 담당 형사에게 귀국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계속 아버지 따라서 선교활동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사실상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사관을 빠져나온 강 씨는 다시 담당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 핸드폰을 지금 전화드리는 건데요.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어요. 이번엔 부인이 납치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은 갈 건데 와이프 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단지에. 통화 뒤 강 씨는 형사에게 아내를 구해달라며 범죄단지 주소를 보냈고 중국인 총책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여주며 피해자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범죄 수법도 태연히 설명하더니 가담했냐는 질문에는 그랬으면 돈 한 푼 없겠냐, 왜 안 믿어주냐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정작 책임은 부하 조직원들의 활동명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며 밑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러더니 본심을 드러냅니다. 적색 수배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비슷한 시각 납치됐다던 강 씨 부인은 한창 사기 행각 중이었습니다. 괜찮아? 잘 보여?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카톡 좀.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100여 명에게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 83명을 특정했지만 검거되지 않은 사람이 29명입니다. 장애인분도 계시고 또 홀어머니를 모시고 또 계시는 분들 계시고 또 지병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2월 체포된 강 씨 부부는 곧 석방된 뒤 성형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다시 붙잡혀 구금 중인데 송환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집권층의 유착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사이버 사기와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됐다며 캄보디아 정치 거물이자 재력가인 리용팟 의원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그가 운영한다는 호텔에 가봤더니 정상 영업 중이었고 미국계 금융회사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승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거대한 정문을 지나 한참을 달리자 궁전 같은 건물이 나타납니다. 수도 프놈펜 외곽에 있는 가든시티 호텔입니다. 골프장과 동물원, 워터파크도 있습니다.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 리용팟 상원의원이 소유한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호텔과 카지노 등 리용팟 그룹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호텔 이름보다 리용팟이라는 이름이 더 잘 통할 정도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재무부가 리용팟과 리용팟 그룹을 금융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사이버 사기와 인신매매, 고문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이 호텔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미국계 금융회사 카드는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결제가 됩니다. 영수증을 받아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반면 현금 계산을 하고 받은 영수증에는 리용팟 그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용 법인을 따로 세워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전화번호 안 됐어요. 캄보디아도 이렇게 머리가 잘 노니까 한 2달 만에 답변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돈 받는데 허해. 미국 금융제재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인신매매 보고에 근거했다면서 내용을 일축하며 리용팟을 캄보디아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추켜 세웠습니다. 리용팟은 캄보디아를 40년 가까이 집권한 훈센 전 총리 측근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운영자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천재 회장 등 권력층과 범죄 조직의 유착 구조가 여전해 단기간에 캄보디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프놈펜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오늘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에서 납치되거나 감금됐다는 신고 500여 건 가운데 100건가량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사관 부실 대응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승지 기자입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범죄를 둘러싼 대사관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사관은 지난 2년간 범죄 신고가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4년에는 220여 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이미 330명은 넘어서는 등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건 정도가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에 대한 신고했냐는 질문에 알 수 없다며 엉뚱하게 피해자를 탓했습니다. 감금 신고인지, 실종 신고인지, 연락 두절 신고인지, 납치된 건지 데이터 냈어요? 연락 두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끝내 대사 대리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상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제발로 찾아온 연예빙자 사기 한국인 총책을 붙잡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Quick meeting, Panmunjom. How you doing? Good to see you again. 유엔군 사령부는 이미 에이펙 기간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한 상태고 CNN이 판문점 인근의 카페를 사흘간 대관하는 등 미국 특파원들도 경주와 판문점 두 곳 상황에 전부 대비하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강 권력자와의 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물론 핵 보유국 지위 가능성을 탐지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피스메이커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두 정상 모두 손해보다는 의외의 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우리 정부에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해온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산업부 장관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데다 국내 일정까지 갑자기 취소하고 미국으로 향한 걸 두고 에이펙에 앞서 막바지 담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 에이펙 개막을 닷새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초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아직 쟁점이 남았다던 입장보다 훨씬 기대감이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꺼번에 다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난주 미국을 찾아 협의를 마치고 주말과 월요일 각각 귀국한 두 사람이 불과 2, 3일 만에 다시 비행기에 오른 상황. 이번 만남은 급히 조율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김 장관은 당초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와 금요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를 하루 앞둔 늦은 밤 간담회 취소와 미국행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가 컸지만 최근 들어 이견을 크게 좁힌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액 현금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났고 우리는 현금 투자를 늘리는 대신 장기간 나눠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외환 시장이 출렁일 거란 우려에 대해 미국도 공감한 만큼 미리 정한 환율로 원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통화 스와프 규모 논의도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음 주 한미 정상이 경주에서 마주 앉아 합의를 발표할 경우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도 포함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가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주거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전세대도지만 이 소득 상위 30% 이하의 중소득층 이하에선 전세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 수와 대출액 모두 줄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전세가 고소득층, 고가 아파트 갭 투자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서울 옥수동의 한 아파트. 10.15 대책이 나온 직후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매물이 9억 원에 계약됐습니다. 며칠 사이 5천만 원이나 오른 가격이지만 순식간에 거래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소득자시죠. 뭐 대기업 다니시거나 아니면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여긴 들어오십니다. 토어제 도입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전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거둬들인 분들도 있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는 사적 대출 성격의 전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시작한 전세 대출은 이후 갭 투자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전세 대출 잔액 중 65%는 소득 상위 30%가 받아갔습니다. 저소득층이 받은 건 전체 잔액의 7%에 그쳤습니다. 전세 대출이 고소득층에게는 투자 수단이 된 반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전세 대출에 대해 언급하며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합니다. 전세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계속된 그 레버리지가 계속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시중에 전세 대출만 200조인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출도 다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돌려줄 역량이 없습니다. 또 월세가 확산될 것에 대비해 선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도 필요합니다.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일방적으로 월세를 높이지 못하도록 월세가 보편화된 선진국 수준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마구 때리면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정류장도 아닌데 내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데요. 송서영 기자입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남성이 달리는 버스 운전석 옆에서 기사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기사의 얼굴을 가격하더니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머리채를 잡아채고 흔들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갑니다. 기사가 운전대를 놓치는 아찔한 상황도 나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이 말리는데도 주먹질이 멈추지 않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며 위태로워 보입니다. 버스기사는 맞으면서도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남성의 폭행이 계속되자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 남아있는 것들에도 부서진 흔적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인천 계양구에서 30대 버스기사가 50대 남성 승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버스기사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류장도 아닌데 내려달라고 했다가 기사가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가 사람들 막 치고 막 도망가려고 했다가 잘 됐잖아요.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해마다 3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와 삼성이 플레이오프 4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는 한화와 벼랑 끝에 몰린 삼성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송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 야구 31경기 연속 매진이 이뤄진 가운데 오늘도 선취점은 한화가 가져갔습니다. 1회 초 리베라토가 삼성 선발 원태인을 상대로 기술적인 안타를 만들었고 문현빈이 큼지막한 2루타를 터뜨려 리베라토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화는 갑작스럽게 선발 임무를 맡은 신인 정우주가 기대 이상의 투구를 펼쳤습니다. 2회 말 무사 2루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150km가 넘는 강속구로 3타자 연속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는 강심장다운 면모도 과시했습니다. 정우주는 4회 원아웃까지 올 시즌 가장 많은 67개의 공을 던지며 무실점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5회 변수가 생겼습니다. 원태인이 심우준의 희생번트 때 2루를 노리다 2명의 주자를 모두 놓쳤고 기회를 잡은 문현빈이 7구 승부 끝에 직구를 받아쳐 석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6회 구자욱의 적시타로 삼성이 한 점을 따라붙으며 현재 한화가 4대1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 끝내려는 한화와 5차전을 기대하는 삼성 모두 모든 투수들을 준비시키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지금 플레이오프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팀이 있죠. 정규 시즌 우승팀 LG도 한국 시리즈를 대비해 마지막 리허설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종전에서 패하고도 극적으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LG. 짧은 휴식 후 곧바로 이천에서 담금질을 이어왔습니다. 열흘 넘는 합숙을 마치고 돌아온 잠실구장. 박동원이 약점으로 지적된 수비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등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첫 가을 야구를 앞둔 송승기는 흔들리는 불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선발 보직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한화 문동주의 초인적인 투구가 큰 자극이 됐습니다. 이게 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문동주 선수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보고 저도 좀 여러모로 좀 약간 자극 느꼈던 것 같아요. 162를 던지실 생각? 저는 151로 가겠습니다. 2년 전 한국 시리즈 우승이 값진 자산이 된 LG. 삼성과 한화, 누가 올라와도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재밌게 승부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뭐 기다리는 입장에서도 되게 설레고 누가 와도 저희는 준비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5차전까지 하고 올라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팬들의 응원 열기와 기치뉴스 김태훈입니다. 한국 수영의 단거리 기대주 김영범이 자유형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2초 정도를 줄여 단거리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는데요. 김수건 기자입니다. 어제 400m 계영에서 엄청난 스피드로 한국 신기록을 합작한 김영범. 오늘 자유형 100m 예선에서 더 폭발적인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반환점을 돌면서 이미 다른 선수들을 압도했고 이후 더 격차를 벌린 뒤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기록은 47초 39. 황선우의 한국 기록을 4년 3개월 만에 0.17초 앞당긴 김영범은 두 팔을 번쩍 들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5시간 뒤 열린 결선에선 체력이 조금 떨어진 듯 기록 단축엔 실패했지만 여유 있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되게 자신감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제가 생각한 기록에는 조금은 못 미쳤지만 한국 신기록이라는 좋은 기록을 얻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100m 국내 1인자 황선우를 꺾고 단거리 새 기대주로 떠오른 김영범은
최근 2년간 무려 2초를 줄이며 급성장했고 황선우가 보유한 한국 기록까지 깨면서 이제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선우 형이랑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고 이제 기록도 점차 깨면서 점점 한국 수영이 빨라지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 너무 좋고. 저병 100m의 양재훈과 평영 50m의 최동열까지 신기록 행진의 가세한 수영에선 이번 대회에서만 10개의 한국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키퍼의 어시스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이 아니라 이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공을 잡자마자 길게 공을 던지는 뉴캐슬의 니코프 골키퍼. 상대 선수보다 빨리 그리고 멀리 날아간 공이 공격수 반즈에게 정확하게 연결됐고요. 이게 그대로 슛!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발보다 손이 더 자신 있던 걸까요? 무려 60m 가까이 던져 만든 어시스트. 9년 전 이란 골키퍼가 한국을 상대로 작성한 기네스북 기록 61m에 근접했는데요. 감독도 놀랐다고 합니다. It's a thing of beauty. Distribution of goalkeepers these days is so important. But that was a sort of spontaneous moment. 에인트호벤의 데니스만 툭툭 치고 들어오나 싶더니 슛! 엄청난 중거리 볼을 터뜨립니다. 말 그대로 원더골을 만든 에인트호벤. 나폴리의 6골을 퍼부으며 대승을 거뒀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한국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 선수가 전국체전 통산 10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출전한 10개 대회 중 9개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찬바람에 꽁꽁 싸맸던 아침과는 달리 낮부터는 따스한 가을볕이 비쳤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8.6도 안팎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거리엔 두꺼운 옷을 벗어든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북쪽에서 더 강한 한기가 밀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시기인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역대 10월 중 가장 많은 강수일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영동 북부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영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풍과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2도로 오늘보다 최고 8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